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경과 정치 2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6장 생명의 보호, 정당 방어와 총기 소유에 관한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편협적인 태도로 우리를 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굉장히 과격하다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불법과 싸우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기독교를 과격한 종교라고도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종교니까 무조건 포용해야 되고 저항했을 안 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을 해가면서 우리의 이미지를 막 이렇게도 해석했다가 저렇게도 해석했다가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로 우린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정당 방어와 총기 소유에 관한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방어와 총기 소유에 관한 문제. 질문: 정부는 민간인이 일부 또는 모든 종류의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민간인들의 총기 사용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과연 이것을 금지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총기 소유 문제는 먼저 자기 방어 문제와 관련된다.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자기 방어가 옳다면 총기 소유 문제는 총기가 주로 정당 방위를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한 무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은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야 학교 와서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의 일단 전제를 까는 얘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싸우지 말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에 아이들이 자기 방어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요 누군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돕기 위해 싸우는 일을 관망하게 하는 것도 옳지가 않죠. 또 하나, 어떤 아이가 나에게 어떤 부당한 시비를 걸었을 때 때로는 그것을 정당하게 싸워야만 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전제 없이 무조건 싸우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비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하냐면 성경이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자기의 비겁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정당 방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A.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당방위 금지로 오해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 구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를 금지한 것이지 정당 방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오른편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것 또한 성경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뺨을 때리다에 해당하는 동사 헬라어 라피조는 상대방을 모욕할 목적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손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거. 그것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다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상대방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제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반격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것이 정당방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모욕과 관련된 부분도 또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역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데도 참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참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잘 적용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상해나 심지어 누구에게 살해당하는 폭력적 공격은 여기에 고려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뺨 맞는 상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는데요.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반대편 뺨을 돌려댔다든지 또는 그 부분을 또 용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오죠.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 너희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너희 뺨을 칠지라도 너희들이 용납하면서 너희들은 악은 참 잘 용납하는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겁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비겁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싸워야 되는 영역에서 싸우지 않는 부분 또는 싸워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싸우는 영역에 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좀 많이 필요하죠.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칼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듯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검을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족하다. 너를 보호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일부 해석자들은 이 표현을 영적인 적과 싸우기 위해 무장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맥에서 돈주머니와 배낭과 신발은 모두 실제적인 것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칼도
실제 칼이었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다니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구절이 칼 소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칼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칼에 관한 주제를 처음 언급한 분이 예수님이었고요. 따라서 제자들이 칼 둘을 언급했을 때 이에 대해 칼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칼 두 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어떠한 책망의 뉘앙스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칼을 소지하고 칼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권하셨다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칼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그 칼을 겉옷을 팔아서 가면서까지 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숙식을 제공했잖아요. 숙식을 제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나와 같이 다닐 때처럼 이렇게 보호받거나 대접받거나 뭐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심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지갑과 이게 배낭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준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해야 될 문제. 대비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그럼 칼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문맥상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대도 상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전대도 진짜 돈주머니를 얘기하는 거고 배낭도 그런 것이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봐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총기를 소유하는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유 안 하잖아요.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총기를 소지하는 걸 금한 대신에 우리는 총기와 비슷한 걸 소유하고 다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술을 배운 사람은 무술 단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술을 배우는 것도 총기를 소유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냥 무기가 주먹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권투 배우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뭐 무술을 배우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죠. 총기는 소유하면 안 되고 무술은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총기 소유하는 문제에 관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총기를 위험한 걸 소유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인격과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이들한테 무술을 가르치는 것, 무술 배우는 것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검도를 가르쳤고요. 근데 우리는 무술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것을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런 덕목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총 자체는 가치 중립이죠. 그리고 무술 자체도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립적인 걸 악한 데 사용하느냐 또는 옳은 데 사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와 직결되다고 생각합니다. 자, B.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 사용은 옳은가?
뭐 이 얘기를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어를 위해 우리가 배운 무술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칼 차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논의한 구절들 누가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과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갖기 원하셨다는 생각을 이제 뒷받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방어로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 문제에 관해서 안 된다. 칼 버려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남들 다 차고 다니는 칼 우리는 안 차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무일푼으로 살아도 굳이 돈을 안 벌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탁발수도 생활을 하죠. 탁발수도가 뭡니까? 아니 알거지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알거지로 다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돈벌이를 했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다 먹여 살릴 거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 증거하겠다. 그러지 않았죠. 이 텐트 짓는 직업을 가지고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가톨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전제 문제인데 천주교는 성속 이원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예 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릴 것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속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탁발수도의 개념이 있죠. 근데 종교교육 이전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탁발수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과 지식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선이냐 악이냐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주교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전사 생활 이제 끝내고 그 다른 사역지를 이제 찾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평역 이제 지나가다가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되게 반가워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거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저에게 그 얘기 하셨다 했잖아요. 전사님 이제 나중에 목회하시면 전사님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집사님도 가난하게 사시죠. 그런데 그분이 또 언짢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언짢아하시죠? 그래서 아니 제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 집사님 저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전사님이야 목회자니까. 그럼 만인 제사장은 어디로 갔죠? 괜히 길거리에서 싸움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건 플라톤주의 이원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 자체가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는 탁발수도원처럼 수도사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알거지로 살면서.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어땠다고 합니까? 자기가 은혜 가로 열고 무릎표 가로 닫고 하여간 뭘 받았대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완전히 알몸으로 옷 딱 벗고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다 놔두고 갑니다. 그냥 팬티는 그냥 걸치고 가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철학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플라톤주의 이원론이죠. 플라톤주의 이원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신에게만 온전히 다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탁발수도처럼 수도사로 완전히 가난하게 살고 노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칼 둘이 있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놈 칼 두 개까지 다 버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웨인그루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단지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범죄자가 자신에게 해 입힐 위험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칼은 또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같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당시에는 칼을 다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와 그 시대를 이렇게 똑같이 보면은 안 됩니다. 다 칼 차고 다니는데 나 혼자 칼 안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처럼 치안이 잘 보장된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칼을 안 차고 다녀도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는 칼이 있는데 그것이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칼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 흉기 들고서 막 그러면 너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그 자체가 칼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칼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CCTV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힘센 놈이 칼 뽑아서 찔러 죽이면 그냥 자기 손해인 거예요. 우린 주님을 의지하니까 안 찔릴 것이다. 우리는 안 들어갑니까? 칼이.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둘 때 당시 상황은 오늘날처럼 특히 대한민국 같이 여자들이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는 법의 보호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 사용은 옳은가? 우리나라가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와닿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 서구 사회, 특히 미국 사회의 문화, 여러분 유럽도 총 안 가지고 다닙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부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사람들 다 총 차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총 차고 다니는 것이 이 하나의 풍토와 문화가 돼서 그런 거죠. 근데 다른 유럽 사회에서는 총 차고 다니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화 안에서는 총 차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아줌마도 갑자기 막 엽총 들고 나오잖아요, 막. 서부 영화 보셨잖아요. 아줌마 하면서 왜 하면서 엽총 들고 막 그게 이제 서구 사회, 미국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의 다이렉트로 적용한다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술을 몸에 익히는 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다 유단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니는 사람 여기 몇 명 있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태권도 한 줄 알아요. 근데 태권도는 다 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 의무적으로 갔다 오는 사회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단증은 다 있어요. 기본 1단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군대는 남자들은 다 갔다 왔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 LA에서 한인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흑인들이 엄청 화들짝 놀란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비군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비군들이 미국에서 예비군들이 흑인들한테 막 뭐 슈퍼마켓이고 뭐고 다 털리니까 미국에서 이제 총기를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총기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들끼리 모여서 전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술 회의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각계 전투나 분대 전투나 또는 시가지 전투에 관한 거 훈련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조교니까 저는 군대에서 이제 각계 전투, 분대 전투, 뭐 시가지 전투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그거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적들이 올 때 어디 저격수를 세우고 어디서 이걸 하니까 흑인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총 잘 쏘거든요. 예비군들이 굉장히 잘 쏩니다, 여러분. 현역병보다 더 잘 쏘는 게 예비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포병 출신 있죠. 예비군들 엄청 잘 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현역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들, 그러니까 제가 예비군 조교하다 보니까 예비군들에게 몰고 가면 예비군들이 아니라 그냥 거지 같아요. 예비군들이 옷차림도 그냥 전투화권 다 끌고 그 총도 이게 제대로 안 메고서요 막 질질 끌고 다니는 예비군도 있고 모자도 대충 쓰고 이게 단추 다 크르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세 좀 단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야 예비군이 그러면 예비군이 아니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동원 예비군 교육을 한번 해보면 동원 이제 조교들이 앞에서 시범을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비군들은 그냥 이쑤시개를 이빨 쑤시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와봐. 우리가 시범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예비군들끼리 딱 모여요. 딱 모여서 저 아저씨 포병할 때 어느 포지션이었어요? 전 이 포지션이요. 아저씨는요? 서로 아저씨거든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팀워크 한번 맞춰볼까요? 왜냐하면 군대 있을 때 2년 6개월 뭐 3년 동안 맨날 밥 먹고 그것만 했으니까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예비군 군복 입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영차 하면서 하나 둘 셋 포 이렇게 쏘는 거 그걸 하는데요. 조교들이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야 진짜 잘하네. 야 우리가 예비군에 얕보지 마. 우리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면서 예비군들이 이렇게 완전 기계처럼 촥 왜냐하면 예비군들은 다 뭐죠? 다 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숙달된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때 인민군들이 무서워하는 건 현역군보다 예비군들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비군들은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한 3년 정도를 맨날 그거만 하잖아요. 연수를 한 3년 정도 그거 하고 나면 이게 몇 년 정도는 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몸풀기 좀 하고 나면 그냥 옛날 그 자세가 그대로 착착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군들이 LA 폭동 사건 때 얼마나 총을 잘 쏘고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비군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슨 얘기하다시 하여간 무술을 몸에 익히는 것, 그 일종의 총기를 소유하는 것과 괜히 흡사하다고 봐야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그 여자들 자기 몸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후추 스프레이, 자기 방어용 전기 충격기 뭐 이런 거.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도 전기 충격기 가지고 다니나요? 그거 허용되나요? 하여간 외국에는 그게 허용이 되나 봐요. 전기 충격기 같은 거. 근데 이런 부분을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고민되면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자분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로 총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총이 월등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상쇄하는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혼자 사는 80세 여성 또는 범죄율 높은 지역의 허약한 70세 가게 주인 등이 총을 소유함으로써 280파운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27kg거든요. 127kg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한 190 정도의 키에 127kg 되는 덩치에 있는 남자를 80세 노인 할머니가 감당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뭐가 제일 쉬워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죽일 수 있는 거. 그거로 얼마든. 근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그 장로님도 자기도 이번에 총 하나 장만하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총기 소유가 왜 정당한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소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 뺏거나 길거리에서 돈 뺏는 일은 백인들은 거의 안 당한대요. 주로 동양인들이 주로 당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총기 소유하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해서 총기를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백인 여성들도 손을 안 대는 이유가 뭐냐면 저 조그만 핸드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핸드백을 열어서 조그만 그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 한 방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을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리고 함부로 가택 침입 같은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 안에서는 이 어쩌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애가 백인 여자애를 막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 그냥 노크 같은 거 안 하고 문 딱 열었는데, 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가택 침입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총 꺼내서 곧바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당방위로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근데 미국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왔을 때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구멍 납니다. 반드시 노크하시고 허락 받고 저 들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소리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밤거리를 다닐 수 없는 사회거든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안전한 나라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전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우리 교회 자매들 막 밤 늦게까지 11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면 제발 좀 일찍 가라. 제가 막 사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안전한 사회란다 할지라도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건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냥 권총을 들고 다녀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럼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좀 인터넷 서치로 해서 좀 알아봤는데,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이 이게 정당방위로 성립이 되려면 현재의 침해일 것, 현재 이 사람이 침해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해가 부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혹은 타인의 이 법익 보호를 위한 것, 그리고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되고, 이게 여러분 애매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서 조금 벗어나면 수갑차입니다. 그것에 상당한 이유가 되는 거에 관한 문제. 상당한 이유도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 5가지 조건에 위배되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쌍방과실이라니 그런 거로 갈 수 있습니다.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B씨는 자신의 박씨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B씨는 자신의 집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을 시도하던 A씨의 쇠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 외벽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침입하면서 쇠파이프를 이렇게 먼저 집어넣으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쇠파이프 넣고 집어넣은 걸 뺏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B씨가 기소됐어요.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가택을 이 사람이 침입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침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쇠파이프로 그러니까 B씨를 때리려고 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들어왔지. 그럼 머리를 듬이 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내밀었다고 머리를 왜 치냐는 거죠. 여러분 납득이 안 되죠. 자, 그럼 B씨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 한번 봅시다. 이렇습니다. 자, B씨가 A씨를 쇠파이프로 가격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A씨로부터
쇠 파이프를 빼앗았다는 점. 그럼 빼앗지 그러면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재판관들이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본 겁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억울함 같은 걸 당해보지 않고 그냥 소위 펜 때만 굴려가면서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황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A씨로부터 쇠 파이프를 뺏었다는 점이 문제. 둘째, B씨는 건물 내부에 있었고 A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쇠 파이프로 가격하는 것 외에 A씨의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럼 의자로 때립니까? 아니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A씨가 유리를 부순 것은 쇠 파이프로 가격당한 이후에 벌어진 일인 점. 유리가 깨졌는데 이 사람은 아마 정중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창문을. 근데 싸우다 보니까 쇠 파이프로 이렇게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깨진 거죠. 그 쇠 파이프로 A씨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행위는 A씨의 침해 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방위 행위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방위 요건 중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번 쇠 파이프를 뺏는다. 2번 상대방한테 협박만 해야 돼요. 나가 너. 어딜 들어와. 절대로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조하세요. 누가 들어오면 때리지 마세요. 절대 때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이 재판 받으러 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이씨 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23년 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2023년에 뉴스 보도에 있는 일입니다. 영상까지 있어요. CCTV를 찍혔는데 노인이 그 편의점 앞에서 엎드려 잤어요.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인 30대 이 젊은이가 나와서 어르신 그 우리 장사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일어나서 가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노인이 갑자기 열이 딱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가위를 집어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 찔렀습니다. 한번. 그리고 다른 노인이 와서 의자로 그 젊은이한테 집어 던졌어요. 이런 영상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노인하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를 뺏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유죄로 판결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엄청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정당 방위는요 공격이 있을 때 반격 행위만 해당되고요. 공격 없는 반격은 보복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반격을 하고 반격을 했는데 내가 반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면 더 이상 제압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그러면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고 내 몸의 한 부분 다리고 뭐 어느 부분을 찔렀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내지 않죠. 추가로 가격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이 범죄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칼 뺏었으면 그걸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복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여기 이제 변호사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 변호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미국처럼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튀어라. 현장에서 피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제압해서 무죄 판결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상대방이 나를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이건 제가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상대방이 나를 가격했을 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여자가 핸드백에서 권총을 꺼내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 세상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경찰이 뒷수습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당방위는 선이 굉장히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율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2번, 총기 소유가 만연한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개인 총기 소유가 여러 세대에 걸쳐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의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영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부분 경찰도 총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경찰들을 보게 되면 주로 곤봉을 사용하는 거 이런 많이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국의 1인당 폭력 범죄 비율이 미국보다 약 2배가 높습니다. 그 총기범도 이제 증가하고 있죠. 이런 현상의 원인을 미국 정보 장교인 밥 에이어스는 과거 영국 경찰은 주로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권위자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테러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바비 온 더 비트라는 전통적인 아이콘은 테러리스트와 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항을 하는 사람이 가해자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항상 범죄는 잠재돼서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여러분 몸이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고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화 배우 그 누구죠? 얼굴 무섭게 생긴 사람? 마동석 같은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총기예요. 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누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을 향하는 범죄율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있었을 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에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씨름 선수예요. 씨름 선수인데 그 선배도 얼굴이 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배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당시에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좀 안에 있는 사람도 티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쉽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접촉사고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좀 덩치 큰 차를 탄 사람이 딱 나오더니 창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너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창문 딱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나와 자식아. 당신이 잘못했. 나오려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안 되겠네. 근데 이분은 이런 티코에서 나올 때는 몸이 빠져나오는데 약간 힘들어요. 문을 열고 여기를 잡고 몸을 뽑아내야 돼요. 왜냐면 씨름 선수니까 뚝 일어서니까 그분이 그런 거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곧바로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외부로부터 막 공격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로 이기려고 하거나 뭐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다는 거예요. 핸드백 여는 모습만 봐도 그냥 도망간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핸드백 안에 조그만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총기 규제는 총기 범죄를 줄이는가? 여러 연구 통계 결과를 읽고 내린 결론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총기 규제법이 일반적으로 총기 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곳에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뉴저지는 1966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범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2년 후 이곳의 살인 범죄율은 46% 증가했고요. 신고된 강도 사건 비율도 2배 증가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총기를 반납하거나 총기를 소유하지 않은 건 일반 선량한 일반 시민이지 범죄자들은 총기를 절대로 반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범죄자들, 갱단들 그런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총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반 시민들은 순진하게 법을 지키느라고 총기를 다 반납을 했는데 일반 거기에 좀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삼는 겁니다. 집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이제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돈을 뺏고 못된 짓을 하는 거죠. 하와이는 총기 제한을 채택한 후 살인 범죄율은 1968년 10만 명당 2.4건에서 1977년 7.2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기를 제한했더니 오히려 범죄율이 3배로 증가했어요. 워싱턴 DC는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 중 하나를 제정합니다. 참고로 민주당 지역이 주로 총기를 규제하고요. 공화당 지역은 총기를 합법화합니다. 총기를 합법화하는 것에 관해서 민주당 지역은 뭐라고 하냐면 총기 판매자들과 로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미국의 스피릿을 뺐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분한테 직접 얘기 들은 거예요. 그분 얘기는 미국 사람들에게 총기는 자유는 내가 지킨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총기를 뺏긴다는 건 누군가가 내 자유를 또는 정부가 내 자유를 뺏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가 규제된 지역은 그 지역의 그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저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총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정치가들이 억압을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권력을 잡고 굉장히 억압적인 정치를 하니까 미국 안에서 민병대라는 게 조직이 생기잖아요. 근데 민병대 조직은요 원래 미국 안에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에 우리가 총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모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외로 미국의 정치가들이 되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병대 그 사람들은 가끔가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사격 연습도 하고 뭐 전술 연습도 하고 뭐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여기 민주당 텃밭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제정을 하고 나니까 미국 전체 살인 범죄율이 그 당시 2% 감소하는 상황에서 워싱턴 DC는 전체 미국에서는 2% 살인 범죄율이 감소했는데 워싱턴 DC에서는 134%가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폭증을 한 거죠. 그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그 미드가 있었는데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미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던젤 워싱턴 나오는 그 이퀄라이저가 아마 그거를 그 TV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퀄라이저에 보게 되면은 거기 그 사람은 백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워싱턴 안에서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 뭐 총기 사건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해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이쪽 지역은 이렇게 범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총기 범죄가 총기법을 강하게 하는 지역일수록 총기 범죄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예,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도요. 이제 제가 아는 그 장로님도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5세대예요. 1.5세대. 1.5세대에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요. 동양인들은 체구도 작고 그리고 동양인들은 일단은 뭐 이민 세대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동양인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자기가 미국에서 그때 배웠던 운동 중에 하나가 극진 가라데를 이제 연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최배달의 극진 가라데는 이제 미국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 무술을 연마하고 그 극진 가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여자들의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의 세계는요 일단은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몇 번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학교 아이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총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동양 애들 무서워. 동양 애들 조그마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쟤네들의 주먹 자체가 총기야라고 하는 인식이 딱 있으면 더 이상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인 거죠. 주 총기 규제법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 존 러슨 시민들이 총기를 은폐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평범하게 다니지만 저 몸에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이는 잠재적 범죄가 피해자의 총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억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혹자는 미국의 많은 총기가 결국에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하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 듣는 거 아닙니까? 총기 휴대를 허용하게 되면 총기 범죄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또 총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왜 미국은 총기를 허용해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지는가? 근데 여러분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정치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예요. 이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이런 총기 범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건 정도 하루에 5건씩 일어난다 합시다. 5건 일어나는 걸 계속 보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미국은 맨날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로 다들 각인돼 버리죠.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충돌에서 사람 죽은 사건만 계속 보도하면 무서워서 우리 자동차 못 탑니다. 왜요? 자동차 타면 다 죽는 거로 인식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죠. 왜요? 목적이 이거죠. 국민들이 총기를 포기해야 내 자유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미국의 스피릿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요. 혹자는 그래서 미국이 많은 총기가 결국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총기의 총수와 총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살인수를 비교해 하면 1997년까지 9년 동안 살인이 13만 3,251건이 있었는데 13만 3,251건 가운데에 68%만 총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다 총기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략 한 70% 가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는 1993년 약 2억 2,300만 개 총 가운데 대다수는 살인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집마다 부엌칼 다 있죠? 그 부엌칼이 다 살인으로 사용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검도를 배우게 되면 검도의 유단자들은 다 진검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물론 그걸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을 받으면 진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진검을 소유한다고 해서 진검 가진 사람이 무조건 이제 모든 사람이 진검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람 죽이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굉장히 같은 거죠. 아주 근데 극소수의 사람이 진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맨날 진검 가지고 사람 죽인 얘기만 하게 되면 진검 가진 사람은 다 사람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 버립니다. 언론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살에 관한 문제, 총기 자살. 총기를 금했다고 해서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꾸 생각을, 제가 이제 어저께도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직관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그거거든요.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사고하는 걸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에 그 물건의 어떤 용도 또는 그 물건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사고잖아요. 근데 직관적 사고는 어때요? 직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쁘네, 얼마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 직관적인 것의 특징이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 자꾸 어떤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총으로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어떤 사고가 딱 형성되냐 하면 총은 곧 자살에 사용돼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총으로 자살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보면 오히려 다른 것으로 자살하는 것보다 더 이 확률이 떨어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그 사고의 가능성을 싹 다 접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론들이 대부분 국민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사고하게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총기 자살률이 과연 총기를 금하면 총기 자살률이 떨어지는가? 총기를 금하면 자살률이 떨어지는가? 총기를 금하면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기 자살률만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기로 자살할 걸 다른 방식으로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리 클렉은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를 인용하면서 1998년 총기 사망의 57%가 자살이며 대부분의 총기 자살은 아마도 총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총기가 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총기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살할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자살률을 줄이는 건 아닌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폭력의 증가 가능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또한 이 부분도 이제 언론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언론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느 집에서 아빠가 열이 받아가지고 총기로 자기 아내를 죽였다. 또는 난폭한 아들이 열이 받아서 아빠의 총기를 가져다가 부모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보도만 하면 총기가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 안에서의 살해의 원흉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시츄에이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더 약하고 학대받는 피해자가 훨씬 더 강한 학대자에 의해 총기를 사용한 자기 방어나 또는 범죄자가 총을 밖에서 가져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폭력 또는 가정 안에서 총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에 뭘까지 포함시키냐면 외부인이 총기를 가지고 가정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건까지 그 통계에다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총기로 가정 안에 살해 사건이 늘어난 거로 보여지죠. 근데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아주 난폭한 아버지가 막 자기 어머니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거의 죽일 정도로 폭력을 가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나 아들이 그 총기로 아버지를 쏴 죽인 케이스를 사실은 이건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총기가
가정 안에서 가정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는 가정 폭력에 사용한 것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내를 협박하거나 자녀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총을 사용했다는 거로만 언론을 보도하면 그 총기는 위험한 거다라는 것으로만 딱 결정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총기로 인한 어린이 사망 문제, 매년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어린이 수에 대한 통계도 어린이로 간주되는 사람이 이거죠. 18세에서 21세까지 갱 단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성인이 아닌 어린이로 간주되죠. 근데 미국에서 0세부터 14세 어린이와 관련된 실제 총기 사고 건수는 1970년 연간 530명에서 1991년 연간 22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고 얘기하고요. 이 숫자도 물론 끔찍한 통계지만 자전거 사고로 연간 3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통계와 비교하면 총기 사건으로 죽는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도요 227명이나 3억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3억이에요. 우리나라처럼 5천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숫자로나 통계로만 보면 굉장히 과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는 개인이 총기 소유로 인해 매년 예방되는 살해 범죄가 210만 건을 고려하여 이해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매년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게 효율성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예방되는 쪽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총기 때문에 사람을 더 많이 죽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총기를 갖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률이 훨씬 줄어든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총기를 소유하는 쪽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유를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특이성 안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유하는 거 좀 싫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번째, 미국의 현재 법적 상황과 수정헌법 제2조.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수정헌법 제2조의 의미를 놓고 법적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규율을 잘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미국 시민 정부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 구성원이나 일부 규율을 잘 갖춘 민병대를 말하는가? 후자의 해석이 옳다면 이 수정안은 군이나 경찰에 소속된 사람들의 총기 소유권만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민병대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민병대입니다. 국가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민병대를 이룬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민병대가 정부 소속이 아니라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모이는 거니까. 봅시다. 2008년 6월 28일에 발표된 획기적인 결정에서 대법원은 5대4 다수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민병대 복무와 무관하게 총기를 소유하고 가족의 자기 방어와 같은 전통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제2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허용한다. 헌법 작성 당시 규율을 잘 갖춘 민병대라는 말은 공동 방위를 위해 협력하여 행동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는 모든 남성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민병대라고 하는 개념과 과거의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질 때의 민병대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제2조가 만들어질 당시의 민병대는 모든 남성, 그러니까
민병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총기를 소유하는 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수정헌법 제2조의 민병대는 단지 무장한 남성 시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장한 남성 시민들이 모여서 민병대를 만들면 그게 민병대인 거예요. 예. 민병대를 만들어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남성들이 민병대를 조직하면 그게 민병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선후가 다릅니다. 두 번째, 수정헌법 제2조가 헌법에 추가된 이유는 잠재적인 이분이 그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이 얘기를 해요. 잠재적인 독재자나 왕이 될 사람이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국가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체제를 바꾸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때. 지금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근데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를 저항할 만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체제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를, 그래서 자꾸 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에서 자유를 자꾸 빼자고 얘기하잖아요. 자유를 왜 자꾸 빼자 그러죠? 공산주의로 가죠.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인민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도 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실제로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해? 아니, 마르크스가 아니라 그 소련의 누구죠?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외쳐라.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자유를 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자유를 빼도록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인민민주주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재해석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체제를 공산주의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저항을 못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막 이 총기를 다양하게 갖고 있거든요. 막 어디 막 창고 문 딱 열면 막 총기들이 막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저항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시도를 못하도록. 3번 수정헌법 제2조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기본적인 인권, 즉 자기 방어권을 보호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집에 보관된 모든 총기는 총기함 안에 잠겨 있어야 하며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정당방위라는 핵심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시민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정헌법 2조에 관한 해석입니다. 아니 집안에는 총기를 못 사용하게 한다면 총기가 있어서 뭐예요? 총기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하면 총기가 있어서 뭐예요? 총기를 총기하면서 꺼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자들 같은 핸드백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어야만 이게 총기 소유가 의미가 있어진다 그 얘기죠. 5번째, 이 결정은 중죄인과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금하는 대부분의 기존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아무한테나 총을 무슨 이 슈퍼마켓에서 라면 팔듯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이 전과가 있느냐 또는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난 사람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및 정부 건물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하거나 판매 및 소지하는 것에 대한 기타 합리적인 조건과 자격사항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총기 소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학교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장소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총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위험하고 특이한 무기 금지 법률을 무효화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 공화당에서는 총기 소유를 끊임없이 허용해야 된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왜 총기 소유를 금해야 된다고 하는가?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쪽의 국민에게 유익이 되고 어느 쪽의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계속 양쪽에서 희한하게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 쪽에서도 이 총기와 관련된 로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보게 만들면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을 못 보게 만드는, 또 한편으로는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을 공격을 할 때 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감안해서 항상 양쪽을 보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반대 의견. 이제까지 언급했던 부분의 반복이므로 이 반대 의견은 패스하고요. 6번. 법과 정책을 위한 제언. A. 법은 시민들의 자기 방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은 항상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어느 쪽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야만 합니다. 총기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 범죄율이 더 줄어들었나? 아니면 총기를 소유했을 때 범죄율이 줄어들었나? 이걸 양쪽을 비교했을 때 총기를 소유하는 쪽이 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쪽을 지지하는 게 옳다는 거죠. 특히 여성과 노인 등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공격에 비교적 취약한 기타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인이나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죠. B. 미국에서는 시민들의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유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총기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범죄율이 높거나 폭력이 빈번한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총기 규제법이 가장 엄격한 곳은 언제나 자기 방어권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문제죠. 시카고 같은 데가 민주당 지역이거든요. 시카고는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고 거의 조직 갱단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데는 일반 갱단들은 다 총기 가지고 사방에서 총 쏘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죠? 갱단만 이익이죠. 그게 이제 대표된 거죠. 시카고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런 데가 다 총기를 다 제재하는 쪽으로 주로 가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오히려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C. 정부는 총기 이게 뭐죠? 총기송 그런 거 없는데. 네. 총기 그냥 있어요. 정부는 총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두어야 한다. 소유, 말되네요. 총기 소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두어야 한다. 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재인과 정신질환자 총기 소유 및 소지를 금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또 법정이나 비행기 등 특정 민감한 장소에서도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D. 미국 외의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인이나 범죄자의 손에 총기가 거의 없으며 경찰의 통제와 사회 관습이 강력히 작용해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공격을 받을 위험이 거의 없고 다른 자기 방어 수단과 보호 수단이 잘 작동하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총기 등의 무기 소지를 확대하기보다는 그 상황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우리나라 총기 소유 합법화되는 거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인천에서 이제 검도왕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막 진검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검도를 좋아하니까 이제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니 목사님, 제가 수련 사건을 했던 검인데 이제는 제가 삼두근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검도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님 가져가실래요? 그러는데 전 이게 우리 집에 있다는 게 싫더라고요. 여러분, 진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화장지가 썰려요.
화장지를 이렇게 딱 놓고서 이렇게 쓱 하면 화장지가 썰려요. 근데 그런 칼이 집안에 있다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를 위해서 총기 소유에 관해서 미국이 이런 거 허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흉기가 집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예. 집안에 여러분 엽총이다, 권총이다, 뭐 라이플이다, 뭐 그런 것이 집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는 게 옳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기 소유가 이미 보편화됐고 그것이 미국인들의 문화와 스피릿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유지되는 게 옳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공격의 횟수가 극적으로 증가한다면 법은 책임감 있게 법을 준수하는 민간인이 자기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군부들에 의해서 막 살해당하고 막 사방에서 총 없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총기가 있을 때 민간인들의 살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전쟁 때 누가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민간인들은 특히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취약하거든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총기죠. 총기입니다. 그런데 총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에게 굳이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죠. 2.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총을 소유해야 되는가? 총을 소유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총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한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칼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칼로 수시로 전쟁을 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칼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칼을 소유하되 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죄냐 아니냐를 규정할 뿐이지 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총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총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럼 털어도 되겠네.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총기 가지고서 협박해도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미국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총기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방어 무기의 필요성이 너무 작고 또 오히려 총이 발견되어 어린이가 오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등의 부정적 고려와 비용이 더 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총기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각자 이 총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자기 신앙이 분명하다면 집안에 총기를 두고 있다 그렇지 않다가 죄냐 아니냐를 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이런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항상 성경의 원리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또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과 정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미국의 총기 소유와 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무력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힘을 키우는 것, 힘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시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점검하며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위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중립적인 그 물건들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